네, 11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주 그냥 시끌벅적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어떤 흥망성쇠의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추락 몰락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고 분명히 바이낸스는 바이낸스가 가진 캐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과 같은 위상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타이틀은 아마도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코인베이스가 이 어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있어서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2위나 3위 자리에서 좀 머물면서 체력 따지기를 하는 시간이 아마도 창펑자오가 복귀할지도 모르는 2026년 정도까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후에도 1위 자리를 탈환하기,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빼앗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겠지만 간단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2017년에 바이낸스가 설립됐으니까 지금 딱 6년 동안의 어떤 흥망성쇠, 쇠는 아니지만 흥망성에서 쇠로 넘어가는 그 어떤 한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1989년도에 창펑자오 12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갔을 딱 그때 나이라고 합니다. 이 꼬마 소년이 세계 최대 거부 가운데 한 명이 됐었던 거죠. 그것도 불과 6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지금 창펑자오와 창펑자오의 여자친구인지 이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이제 인생의 반려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반려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허이, 실질적인 실세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창펑자오가 그림을 그리고 허이가 와이프 여자친구인 허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낸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합류를 할 때 CEO와 CMO의 관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낸스 랩스의 대표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한창 좋을 때죠. 한창 좋을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를 창업하기 전에 창펑자와 허이 그때도 이제 둘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때 OK코인 지금 OKEX 거래소죠. OK코인의 창업자 쉬밍싱을 만나면서 여기에 두 사람이 공동 창업자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창펑자오가 여기를 합류하게 된 배경에는 2014년에 이제 상하이에 집을 처분하고 비트코인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죠. 싹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딱 그러고 나서 상하이 집값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완전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쉬밍싱을 만나가지고 OK코인 공동 창업자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게 2014년도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세 사람들 중에서 창펑자와 쉬밍싱이 그렇게 관계가 안 맞았다라고 그래요. 워낙 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1년 만에 각자 도생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창펑자와 허이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이자 사업 파트너인 두 사람이 바이낸스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허이 이 사람도 보통은 아니에요. 원래 방송 출신이기도 한데 크립토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인물이고 여기에 창펑자오 그런데 둘이 커플 두 사람이 만든 게 바이낸스. 이때 바이낸스를 설립을 하면서 창펑자오와 허이 두 사람이 이 BNB 코인 ICO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확보하게 된 게 1,500만 달러. 이게 이제 약간 바이낸스의 확장성을 일구는데 이 시드머니가 된 거였죠. 그리고 2018년 1월에 그러니까 문을 연 지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죠. 1년도 안 돼서 사용자 600만 명 돌파. 6개월 만에 수익이 2억 달러 수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통해서 바이낸스가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그 시절 7월에 2021년 22년 7월에 1억 2천만 사용자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거의 뭐 97% 8%가 외국인 대상이었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국적이 없는 특정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는 어떤 그런 글로벌한 거래소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당시에 평가받았던 회사 가치가 3,60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3,600억 기업 가치를 받게 된 회사를 이 두 사람이 만들게 된 겁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말 운도 좋았어요. 바이낸스를 설립한 직후에 이제 비트코인은 새로운 강세장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설립하자마자 강세장을 향해 내달렸고, 2018년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유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회사 가치 $3,600억, 이게 불과 1년 전 상황입니다. 그랬던 바이낸스가 계속 이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었죠. 규제 당국과. 그래서 바이낸스 US가 사실상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FTX 이후에 바이낸스까지 정조준이 되면서 이렇게 한 방 제대로 얻어 터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규제 당국과 $43억 벌금 합의를 했는데, 혐의가 세 가지: 돈 세탁, 무허가 송금업 운영, 금융제재 위반. 사실 맥락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다시 말해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 이란, 러시아, 하마스 등 이런 곳이 제재를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게끔, 이건 사실상 돈 세탁에 해당하고 무허가 송금에 해당하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위반한 그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냥 국가적인 어떤 이슈와 연계된 부분으로 바이낸스가 된통 때려 맞게 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8억 9천만 달러 거래가 이루어진 게 100만 건 이상이었대요. 이거를 바이낸스가 묵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테러 단체의 자금 지원을 묵인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런 걸 다 통틀으면, 혐의점을 통틀어서 형량을 예상을 해보면 최대 징역 10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벌금 $43억 일단 쇼부를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징역 10년도 많아봤자 18개월, 1년 반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43억라는 숫자가 일단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벌금이 이제 18억 1천만 달러, 자산 물수가 25억 1천만 달러, 다 합쳐서 43억 달러. 그러니까 조금 넘는 돈이 일단 총 합의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바이낸스의 운영 관리는 이제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합의 안에 들어가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 다시 말해서 2026년에는 결국에는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로 다시 복귀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도 벌써 나오고는 하는데, 아직 뭐 그런 얘기 하기엔 좀 이르죠. 왜냐하면 6개월 뒤에 이제 법원 선고가 날 거기 때문에 요것까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펑자오가 일단 X 플랫폼 트위터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 미국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바이낸스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리처드 텅, 이 미국의 지역 총책임자, 이 사람을 바이낸스 CEO로 임명을 했고, 이제 이후에 6개월, 지금 이제 선고 때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좀 쉬면서 자기는 뭐 다시 다른 기업의 CEO를 맡을 생각은 없고, AI, DeFi, 웹3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의 소액 주주로 투자자로서 참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펑자오가 이제 관심사 그거죠. 과연 실형을 선고받고 실제 복역을 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또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이 잘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최대 형량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게 한 18개월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법원이 실형 선고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실제 복역이 되게끔 구속이 될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아서헤이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혐의를 통해서 선고를 받았는데 구속이 되진 않고 가택연금이 6개월, 이 보호관찰 2년 요 정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창펑자오 역시 일단 전과가 없고 미국 정부와 플리바게닝 협상을 잘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복역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택연금 또는 보호관찰 요 정도가 한 2년에서 3년 안팎의 시간으로 선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6개월 뒤에 결정이 되는 거고, 6개월 안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집에서 미국 사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법원이 허가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검찰 쪽에서는 미국 내에서 자리하고 있어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선 그렇게 허가가 됐고 보석 신청도 지금 오케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석금이 1억 7,500만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보석 신청을 한 그러니까 책정이 된 날, 보석금 책정이 된 날 동일한 액수의 개인 채권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블룸버그는 18개월 이상 창펑자오가 실제 복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의 경우에는 법정 선고가 6개월 연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선고는 2월 달 정도가 될 건데 이게 참 2월에서 2월 이제 전후 시기가 되겠죠. 그때쯤이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채권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 개인 현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긴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코인베이스 임원인 코너 그로건이 하나의 어떤 표를 공유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43억 달러 벌금을 전액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지금 자산 보유액이 63억 5천만 달러, 특히 이 중에서 이 31억 9천만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금 증명으로 공개되지 않은 다 추가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현금성 자산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이런 거를 더하면 이미 바이낸스는 지금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43억 달러가 사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요거를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63억 달러 넘게끔 암호화폐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43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31억 달러 32억 달러에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도 또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뭔가 요거는 사실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벌금 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지금 중론인 것 같고 이걸 또 리트윗을 했어요. 리차드 텅이 이번에 신임 바이낸스 CEO로 지명된 리차드 텅이 하는 얘기가 바이낸스의 비즈니스 펀더멘털은 매우 견고하다, very stro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부채도 없고 사실 그런데 우린 지출이 적어. 그래서 수익과 이익이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뭐 벌금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바이낸스 사태가 과연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데 매트릭 스포츠의 수석 연구원인 마르쿠스 틸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낸스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까지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객 자금 유용 혐의 또 시세 조작 연루 혐의 이런 게 이번에 합의안에서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나락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어느 정도의 지금 보여진 것처럼 충격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의 이번 리스크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4% 하락하는데 그쳤고 이제 BNB 코인 같은 경우에도 268달러에서 226달러 수준. 그러니까 조금 많이 급락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FTX 사태 때 FTT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순간적으로 나락을 갔을 법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FTX 사태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이제 바이낸스를 족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으로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FTX가 보여준 완벽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이런 것들이랑은 사실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전과는 어떤 분위기나 펀더멘털에 대한 느낌이 사뭇 다르다. 이런 점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상위 3위 거래소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건 다시 말하면은 1, 2위 거래소는 미국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일단 1, 2위 중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코인베이스. 그래서 시장에는 여전히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창펑자오의 경우에도 2026년 이후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정부와의 합의안을 통해서 벌금 때려 맞고 앞으로
어떤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 권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래소 쪽으로 이제 시장이 약간 재편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고, 사실상 체스판이 지금 좀 바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체스판이 좀 바뀌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지금의 면모를 갖게끔 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창펑자오가 했던 어떤 역량과 그의 어떤 상징성은 사실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창펑자오에 대해서 이제 약간 1세대 약간 올드하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이룬 어떤 성과, 기업가로서의 성과는 사실 평가받기에 충분한 요인들이 많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불법 자금 송금과 관련해서 아주 매끄럽게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그의 한계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FTX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